잘 들리십니까? 유튜브로 성악곡을 듣고 있습니다. 존 요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사람 같은데요. 아닌가? 서더랜드라고 하는 여자분과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하르기 오 카라라고 하는 이중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헤르스 입장, 조력조력, 신문으로 보여주고 헤르스 헤르스 여자분들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노래를 잘하시네요. 가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이거 끄겠습니다. 노래 잘하네. 자, 259쪽 알레스토 메커레스 제5주 제44강 강도가 있습니다. 44번째입니다. 헤르스의 입장을 좀 소개하면서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과학이 도덕적 가치까지 다 판단할 수 있다. 과격하게 이야기한 사람이군요. 259쪽 밑에서 세 줄입니다. 헤르스 입장의 핵심 가정은 의식이 있는 생물의 행복. 의식이 있는 생물의 행복. 의식이 있다면 사람은 당연하고 다른 생물들도 있죠. 동물들은 거의 다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뭘 이제 인식하니까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거, 의식이라고 하죠. 촉감으로도 의식할 수 있고요. 생물이 아니라 식물, 거기도 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과 가까운 동물, 짐승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식물들이 저기는 소나무나 해바라기 얘네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말도 또 순전히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 식물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서 사람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판단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봅시다.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 개는 개의 행복.
고양이는 고양이 행복, 사람은 사람의 행복.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 사고방식과 도덕적 행동들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 아니죠. 행복론. 물론 어떤 게 행복하냐 하는 것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배부르게 먹는 것만 행복하냐, 조금 배가 고파도 행복하냐 할 수 있죠. 행복을 모든 윤리적 가치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것을 책임 있는 인간 성찰의 몇 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인식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도 개인적으로 적극 공감한다. 그렇 당연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째서 유일한 핵심 가치여야 되는가? 제가 말하는 그 행복이 왜 유일한 가치여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행복이 뭐냐 하는 것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행복의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도대체 이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은 경험적 관찰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 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해리스가 말하는 이것 자체가 경험적 관찰 사실, 그러니까 과학이 하는 방법론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 겁니다. 가치 판단에서 나온 거죠. 그 뭐죠? 의식있는 생물의 행복이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초다 하는 것도 이게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본 거예요. 이것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속한다.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속한 거죠. 일종의 당위인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그게 과학적인 관찰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과학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뿐 당위는 알아낼 수 없고, 당위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네. 저 여기 읽지 않고 이것저것 처음 보면서 하는데도 흐름에서 그 단어가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데 맥그레스가 또 그 단어를 끌어내네요. 당위. 윤리학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겁니다. 당위는 알아낼 수 없고 과학의 영역 밖에서는 온갖 종류의 가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발언과 대조해 볼 수 있다. 맥그레스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해야 한다, 이건 당위거든요. 그거는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해리스는 과학이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모종의 윤리적 결론에 도달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일부 명백히 비과학적인 존재들을 몰래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과학자로서 정직한 게 아니죠. 과학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과학이 아닌 방법을 또 끌어들이면 좀 모양이 우스운 거죠. 도덕에 대한 그의 과학적 해석은 숨겨진 비경험적 전제들에 의존한다. 근데 과학적이지 않은 전제들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해리스는 과학적 서사를
서사, 뭐, 이 전문 용어가 나왔지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학적 이야기, 내러티브예요. 서사, 그냥 과학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뭐 어떤 스토리, 뭐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런 것들을 보완적 관점, 그냥 과학적인 거를 보완적 관점으로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거죠. 과학적 서사만 갖고는 그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끌어내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 끌어온 관점으로 보이는군요. 그것이 내 생각이고 적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 드러내 얘기한다. 나는 그걸 보완적 관점, 이게 필요해서 신앙 세계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데 해리스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일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해리스가 이 맥그레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용하는 그 학자들이 저에게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저 그런 편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 활동을 한 사람이라서 되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뭐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학자들도 좀 있고요. 근데 그 유럽 대륙 쪽, 프랑스, 독일, 특히 이제 개신교니까 독일 학자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교적 그건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희가 성장해온 신학의 배경이 그 영국 영어를 쓰는 그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일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해리스가 그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전개한다면 그런 종교적 신앙을 최소한 해롭지 않다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이라고 여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왜 그런가? 종교적 헌신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행복과 신앙과 행복의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관찰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거, 이 두 관계가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이거 자연과학은 아니죠, 물론. 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그건 경험적, 실험적, 그래서 나온 거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사회과학, 종교, 학, 예. 그런 것들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과학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세계에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 당연한 그 사람의 입장의 귀결점이라는 거죠. 헤리스가 행복의 증진을 도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의도하지. 종교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흥미로운 결과가 그의 입장에 결점이 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흐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논리를 또 맞다고 말하는 게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해리스는 도덕이란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을 보존하거나 증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았고 본질상 검증될 수도 없는 가설을 내세울 뿐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크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의식이 있는 생물의 행복. 또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 다 하는데 그게 또 충돌한단 말이에요. 행복이 뭐냐 하는 것도 관점들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핵심적인 초기 전제는 모종의 경험적 조사, 잠정적일 것이라도 도출된 것이 아니다. 경험적 조사, 이건 과학적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증거가 없는 형이상학적 가정이다. 이거는 형이상학적 가정, 종교적인 거죠. 차라리 그래 봐야 되죠. 과학적인 게 아니라 이런 행복론에 근거한 모럴리티 그리고 윤리학을 얘기하는 입장이 주로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요. 개신교는 제 기억으로 행복론에 근거한 도덕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윤리 관점인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토대를 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학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연관되냐고는 너무 복잡해하고 좀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신교는 칸트, 그죠. 가톨릭계, 하여튼 그 신학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들 신자들 꼭 그렇게 사냐, 안 사냐는 둘째치고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칸트의 윤리 입장을 받아들여서 행복과 관계없이 당위론적인 윤리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옳은 거를 해야 된다. 자기 행복하고 관계없이 그 주어진 선을 행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해리스의 전제 조건이 과학적인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도덕적 용어에 대한 해리스의 정의를 사회계약론 이론가들, 덕윤리학자들 또는 현재 활동하는 많은 도덕 이론 학파들이 내놓는 경쟁적 입장보다 선호해야 할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 해리스의 입장이 과학적으로 더 나은 게 있나? 그러니까 이 형이사학적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더 다른 그 윤리학자들의 주장보다 타당성이 있냐? 근거가 있냐? 이 맥가르스가 볼 때는 없다. 오해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이 그걸 과학적으로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잘 봤죠? 해리스는 행복의 극대화를 강조하다가 흔히 공리주의 해리스가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공리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이롭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죠. 만인의 행복. 공리주의로 알려진 윤리적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 이 입장의 여러 난점들은 잘 알려져 있다. 서로 충돌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행복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난점.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행복을 극대화할지 분명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행동이 행복을 극대화할지 분명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이해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 때문이기도 하고 그건 앞에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막연한 거죠. 아니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거 뭐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확실한 사례를 들자면 행복의 극대화의 접근법은 장기, 우리 속에 있는 것, 뭐, 위, 창자 이런 것들이요. 장기와 백신 같은 매우 부족한 의료 개입의 기회를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뭐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할 때 이렇게 전화 저는 뭐 진동으로 늘 해놓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어디서 하는지 뜨니까 제가 모르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온 거는 뭐 이런 것까지 보내나? 뭐 여름 휴가 정하지 못한 분들 저기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신문사에서 보낸 거예요. 저기들이 어떻게 가는데 몽골과 내몽골 초원 가는데 특별한 일정이다. 가져가고 싶어 4박 5일 8월 하순에 가고요. 몽골 내몽골 초원 뭐 만리장성도 가고 한다고 하네요. 전문가가 동행하고요. 갈 사람들 뭐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돌연사를 당하는 어떤 사람의 심장을 누구에게 분배를 해야 이식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의 행복이 이 사람들에게 순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간도 그렇고 이식 이걸 어떻게 누가 판단하냐? 이거 과학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르스의 접근법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할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할지 개입의 총 혜택을 극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고 보상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유지적 실제 결정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비과학적 근거로 결정된다.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요. 누가 양보한다거나 하여튼 뭐 배가 가다 난파됐을 때 그걸 누가 먼저 구명정에 올라타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나중에 혹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비과학적인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이럴 때면 사회적 가치, 문화적 효용 또는 개인의 중요성이다 믿음이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중 어느 것도 과학적 개념이 아니다. 과학적인 건 그냥 경험적인 거예요. 데이터가 딱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런 데이터하고는 상관없는 차원이잖아요. 그걸 전제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을 근데 과학으로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는 겁니다. 맥그레스 주장은 일단 비판이 맞죠? 해리스는 행복 극대화라는 결과를 산정하는 데 따른 난점들을 알고 있지만 해리스도 알고 있겠죠. 이 난점들이 행복 증진이라는 일반 원리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참 그렇게 잠깐 주장하다 보면은 더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세부 내용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해리스의 접근법이 이중의 결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분명히 들어야 돼요. 이중의 결함. 이론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 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행될 수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종류의 윤리가 실행 가능한 것이 되려면 행복의 측정 기준, 계량화라고 그러죠. 숫자로 수치를 만드는 거. 몇 그램, 뭐 82냐 83이냐 이런 식으로요. 측정 기준, 즉 어떤 가능성이 초래하는 행복의 양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인공지능 말 나오면서 나온 개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과학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오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은 과학이니까요. 어떤 난파선에서 누구를 먼저 태워야 되냐 이런 것을 그 AI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거는 비인간적이네요. 해리스의 접근법에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선과 더 나은 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다. 가장 초보적인 그 단계에 있는 것, 선악 판단. 그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가혹한 도덕적 전통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다. 예. 가혹한 도덕적 전통, 뭐 이슬람교 전통에 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때로 우리는 해리스의 생각처럼 상황이 그렇게 분명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나오네요. 해리스는 탈리반이 나오네요. 참 이 이야기 흐름이 좀 비슷하죠. 저하고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인 탈리반이 나오네요. 해리스는 탈리반이 여자들을 대우하는 방식이 객관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선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인가? 부르카 강제 착용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눈만 빼고 부르카 착용은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자기 입장이죠. 그 말은 과학적 사실로 분장한 문화적 편견, 서양 사람들의 편견과 미심쩍을 만큼 비슷하게 들린다. 몸을 다 가리면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이 증진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리스는 주장하는데 그거는 문화적 편견이다. 재밌네요. 결국 해리스가 자신의 윤리적 방법론을 옹호하는 근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다. 철학자 휘틀리 코프먼이 지적한 대로 휘틀리 영어로 나왔습니다. 휘틀리라고 발음하나 그거를 WHITLEY 화이틀리라고 안 하나요? 어쨌든 그 코프먼이 지적한 대로 해리스는 과학에 끊임없이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타당해 보이지 않는 도덕 철학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 맥크레스의 관점에 따르면 해리스는 위험한 발상을 과학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를 들면 부르카 착용이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관점들을 더 확대하면 동양과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서구 관점이 강제될 수 있는 거죠. 맥크레스는 이런 점에서 참 열린 사고방식을 하네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그러겠죠. 괜찮아요. 타당하지 않은 도덕 철학을 옹호하는 거다. 과학의 이름으로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죠. 여기 인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인용했나? 각주 15번인데 확인해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8장의 15번 8장의 15번 코프만이 이제 해리스를 비판한 거군요.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Can science determine moral values? 과학은 도덕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해리스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상한 점 중 하나는 해리스의 책이죠. 해리스가 이뤄냈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발견, 즉 공리주의가 올바른 도덕 이론이라는 발견이 나머지는 미래 윤리과학에 대한 약속,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 공리주의가 올바른 도덕 이론이라는 발견이 어떤 합리적인 의미에서도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가 도덕 철학을 받아들인 것 뿐인 거죠.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죠?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다. 니체의 통찰 중 하나, 신무신론이 무시한 것인데, 하나는 무신론이 도덕에 대해 갖는 문제는 무신론자가 도덕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에 도덕적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도덕에 기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도덕적인 기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니츠가 뚫어봤다는 거죠. 과학에 호소하여 도덕을 세우려는 신무신론의 접근법은 궁극적으로 초월적이지도 신성하지도 않은 것에 기대서 도덕을 구성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참 근거도 없이 삭막한 공리주의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참여도 없고 기여도 없게 되죠. 하지만 과학은 그런 도덕적 문제들을 결정할 수 없다. 20세기 초에는 과학적 도덕을 구축하려는 철저한 반자유주의적이고 가까운 파시스트적인 시도들이 빈번했지만 지금은 다들 그중 어느 것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앞에서 나온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게 되는 시대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신도, 궁극적 생명도 아무것도 없어지고 과학적 데이터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